안녕하세요. 시간의 발견 TV입니다. 오늘은 주식하기 4회차로서 내가 투자하는 그 기업은 안전한지 그 기업 분석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계단으로서 그 기업 분석에 대해서 재무제표라든가 그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상황들을 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은 대표자의 도덕성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기업 분석 안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초보라고 생각하고 정말 쉽고 이 내용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좀 풀어서 좀 재밌게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좀 위트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쉽게 좀 여러분들이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핵심 용어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더 나눌 수도 있습니다만, 현금 흐름표. 말 그대로 현금이 어디서 들어왔고 어디로 사용되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시냇물 흘러가듯이 이 흐름이, 현금이 어떻게 왔다 갔는지를 보는 거죠.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이익 손실 내역을 보는 거죠. 이게 우리는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보기거든요. 재무상태, 자산이라든가 부채, 자본,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이 크게 세 가지로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재무제표 관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무제표를 잘 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용이 좀 어렵고 너무 분량도 많고 뭐 여러 가지로 보려다 보니까 좀 복잡하다,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를 잘 보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투자에 필요한 것만 보는 쪽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의 순이익만, 최종이익만 보면 좋지 뭐 그러냐 이러는데, 우리는 그 회사의 영업에 대한 수익성으로 봐서 가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제품이익이죠. 순이익이라는 것은 그 현금이 영업 외로 인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영업으로 인해서 일어날 가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화와 균형 있게 보자. 매출이 늘면은 매출 채권과 재고가 늡니다. 그 회사의 부채가 늘었다면은 과연 이 부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잘 분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위험성, 리스크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재무제표 보는 데 대해서는 60, 70%의 소정의 성과를 낼 수가 있죠. 분기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이러한 순위로 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한번 제가 사이트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유상증자라는 것은 회사가 증자한 이유를 잘 보면은 자금 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컨디션으로 자금을 유입했는지 보면은 정말 무리하게 했는지 아니면은 정말 좋은 조건으로 했는지 보면은 그 회사의 어떤 현재의 재정 상황이라든가 미래성을 좀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성과 가치성, 주식 현황에 대해서 묶어서 한번 사이트로 들어가서 안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로 들어가서 증권, 네이버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순서대로 좀 쉽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게 그날 주가의 흐름이죠. 그럼 일주일 기간 동안은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거시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많이 떨어졌죠. 이것을 1년 단위로 대부분 보편적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뭐 10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5년 볼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이 가치라든가 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환경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길게는 볼 필요는 없습니다. 3년 정도도 참고로만 봅니다. 1년을 보면 이렇게 변동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46만 5천 원인데 현재 29만 7천 원. 이거 뭐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쭉 내려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거래했던 내용, 정권사별. 근데 뭐 이쪽은 거의 잘 보진 않습니다. 자, 뉴스 내용들. 저는 먼저 내려가서 이걸 먼저 봅니다. 매출액 늘었죠. 6조 7천억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 괜찮죠. 당기순이익 많이 늘었죠.
자, 영업이익률은 이거는 뭐 영업으로서만 해서 나는 이익률이기 때문에 이거 중요합니다. 16, 26, 22, 19.6.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 떨어졌죠? 다른 해에 비해서. 순이익 11점, 9점, 15점, 244점. 아니, 순이익이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죠?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었는데, 그러면은 이 분기로 찾아가서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21년 3월에 엄청난 수익이 일어났죠. 그래서 분기별로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이 정도면은 매우 준수하죠. 그 다음에 당좌 비율, 그 다음에 유보율, 엄청 많은 유보금을 갖고 있죠. 아쉬운 거는 배당금과 쥐꼬리만큼 우리나라 뭐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기업들 여기에 대해서 비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특히 뭐 선진국에 비해서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배당을 지금 하고 있죠. 그 사정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IMF라는 위기를 여러 번 겪고 수출로서 경쟁을 하는 우리 산업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 환경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렇게 유보금을 많이 쌓아둡니다. 대한항공이라든가 여행사들 유보금이 거의 바닥이 났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차입이 엄청 늘어났을 겁니다. 몇 프로인가요? 5만 1000%를 갖고 있죠. 유보율을. 이거 보면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회사로서. 그리고 저는 여기 올라가서 이 투자 매매의 동향을 봅니다. 보면 쭉 뭐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어떻게 동향을 해서 거래를 했는지, 그 다음에 1개월 동안에 외국인들이 참 무지하게 팔았네요.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들 볼까요? 팔다가 그래도 다시 요즘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좀 매입을 하고 있네요. 이걸 뭐 3개월, 6개월, 1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죠. 이 주식 변화에 대해서 매입을 어떻게 했고 매도를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을 1년으로 봤을 때 뭐 들쑥날쑥하죠. 그럼 현재 외국인들의 주식 비율이 55.55%인데 뭐 뒤에 가서 한번 봅시다. 56%대. 그럼 큰 차이가 없죠. 공매도 현황. 이게 아주 개미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지금 많이 쌓여져 있네요. 공매도가 엄청 쌓였을 때는 그 기업에 대해서는 잘 보지를 않습니다. 이 공매도에 뭐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특히 바이오 회사들 보면은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종목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시면은 네이버에 대해서 쭉 나오죠. 주식 가치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참고가 많이 됩니다. 나중에 제가 캡처해 놓은 회사들을 한번 다시 보여드릴 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기업 개요를 들어가 보죠. 이 회사가 매출 규모, 이게 뭐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커머스, 이 회사의 매출군이 어떤지를 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는 그것만 보고 재무제표에 대한 어떤 포괄손익계산서의 흐름, 순이익이라든가 영업이익률 변동 같은 거 볼 수 있죠. 재무상태표를 볼 수가 있고 부채 비율,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를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지표, 수익성, 그 다음에 성장성, 안정성, 활동성, 이 차트를 가지고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요 정도는 보면 필요하실 것 같고, 컨센서스 보면은 자, 여기서도 이 PR 차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거는 참고로 한번 해보시고, 저는 뭐 이쪽보다 업종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업종 분석은 이거는 요거 보기 위해서 제가 들어오는데, 네이버는 이 색깔이죠. 카카오는 이 색깔, 카페 이렇게 했는데 같은 동종 업종의 연간 분석을 봅니다. 분석했을 때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카카오보다 성장성이 훨씬 볼륨도 클 뿐만 아니라 성장성도 상당히 많네요. 성장률도 더 높네요. 네이버가. 이런 거 비교해서 이 비교사들에 대한 재무 상황이라든가 주식의 가치라든가 뭐 이런 영업 활동이라든가 여기서 재무 상황을 비교해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지분 현황, 저는 요걸 자주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은 21년도 3월 달에 내부자 거래를 해가지고 지분이 이때가 많이 매각이 됐죠. 3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건 좀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에서 0.82로 줄였네요. 프로테지를. 그래서 현재 9.19%로 현재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고, 주지 변동 내역, 이제 이런 것도 매도 매수 같은 것도 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전자공시 뭐 다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기 보는 쪽은 이렇게 구별을 해서 보는 겁니다. 네이버에서 충분히 이 좋은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에 한번 요 앞 방송에서는 기업 공시 채널로 해가지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안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회사에 대해서 판단할 땐 여기서 봅니다. 네이버라 하고, 자, 뭐를 볼까요? 사업의 내용을 클릭하고 검색을 해보면 나옵니다. 인쇄도 할 수 있어요. 사업의 개요. 네이버는 해고 시작해서 나오죠. 주요 제품, 서치폼 플러스, 커머스, 핀테크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콘텐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원재료 및 생산 설비, 이래서 뭐 쭉 나옵니다. 좀 많아요. 그 다음에는 투자 현황 설명도 있고, 매출 및 수주 현황 같은 것도 있고, 판매 경로 방법 및 전략 이런 거 나와 있죠. 판매 방법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시장 위협, 가격 외환 위협, 가격 위협, 이자율 위협, 신용 위험, 유동성 위협, 자본 위험 관리, 뭐 이렇게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파생 상품, 경영의 주요 요약, 그다음에 또 연구개발 활동 R&D 쪽도 보실 수가 있고, 지적재산권 한국에 2,400개, 해외까지 합치면 3,600개 갖고 있네요. 많은 특허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쭉 보고,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내용들을 쭉 한번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도움이 돼요. 이 네이버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경영을 하고 있는지, 또 경기 변동성의 특성 및 계절성이라든가, 국내외 시장 여건, 영업활동, 뭐 쭉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산업의 개요, 뭐 경쟁 환경, 이 내용만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이트 주소는 설명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이사의 역량, 대표이사가 어느 정도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CEO의 역량이 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95.8%죠. 이 중에서 도덕성, 준법의 의식 결여 51%죠. 사회공헌, 사회적인 책임의식 결여 21.6%, 외부의 평가들이 있습니다. 혁신적 사고, 창의성 부재,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참모도 CEO를 넘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 이유가 CEO의 절대적인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옛말도 있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 이런 옛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CEO는 고도의 도덕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사례별로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의 도덕성에 대해서, 자, 카카오, 요즘 뭐 말이 많죠.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이 부분을 보니까 약속과 책임 좋죠. AI 윤리까지도 다 돼 있어요. 지난 3월에 김범수 회장은 사회에 자기 재산 절반을 환원하겠다 그래가지고 계산하니까 그 당시로서는 5조 원, 빌리 게이츠의 길을 따를 것 해가지고 뭐 뉴스가 아주 크게들 났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모든 사람들이 카톡을 쓰고 이 카카오와 연계되어 있는 것들을 쓰므로 해서 국민주가 되어 있는데, 자, 요 근자의 세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자,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주식 대량 매도로 해가지고, 이때가 카카오페이가 상장하고 한 달 바로 직후에 900억을 팔아버렸습니다. 일로 인해 가지고 손실이 얼마나 났습니까? 회사에 세간에 아주 엄청난 눈총을 받았죠. 근데 그 이후에 이어서 또 하나가 또 터졌습니다. KQ고 홀딩스라는 것은 김 회장님이 100%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카카오와 합병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8천억 대의 탈세 의혹을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카카오페이 정권 임원진들이 대거 사표를 냈습니다.
구정 후에 보호예수기간이 풀리는 것이 많습니다. 경영진으로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배신 행위라고도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카카오의 그 많은 회사들에 대한 CEO들 보면 거의 김범수 회장의 측근 사람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이런 쪽에 대해서 김범수 회장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에 대한 시각이 CEO에 대한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죠. 볼까요? 자, 공시에서 뭐 찾아보니까 카카오에 대해서 관계 회사들이 엄청나게 떠요. 그래서 작년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158개사가 있습니다. 와,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국내가 118개, 해외가 40개. 그 중에서 상장사가 4개인데 올해 2개를 더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상당히 비교되죠. 네이버는 이보다도 더 많은 어떤 사이즈를 가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 부분만 이렇게 물적 분할을 했죠. 그건 다 인정을 해줄 만한 물적 분할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이 회사 군들을 네이버는 상장하지 아니하고 네이버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인적인 사람들을 다 심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네이버 대표이사가 아주 신선한 외부 사람들이 들어왔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카카오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식이 어떻게 될까요? 반토막 이상 나버렸죠. 그 자기네들은 주식을 팔고 차익을 몇백억씩 챙기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여기에 투자한 개미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도덕성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 주식 관리에 대해서 김범수 회장은 어떤 코멘트도 없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해서 주식 가치를 높인다라든가 어떤 뭐 대책도 세우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회사라면은 정말 글쎄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신라젠 문제도 있죠. 대표 이사가 상장 전에 갖고 있던 이 주식을 대량 매각을 했습니다. 상패에 지금 선언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주주들은 어떡하라는 건지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멸공 발언 뭐 잘 아시죠? 멸공 발언이 일어난 이후에 눈여겨볼 만한 페이스북에서 이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와봤습니다. 박노자 오슬로 대학 교수인데 이분은 러시아계로서 한국에 기여한 분이에요. 이날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한번 보십시다. 한국 기업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재벌 왕족 상속자들의 의식, 지능 수준 그리고 사법계 일각에서의 정신 상태입니다. 바보들의 행진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재벌 왕조라는 거 아들에게 부당으로 승계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편법을 써놓고 있는 그 대기업들을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앞으로는 그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건 반드시 바뀌어야 될 내용이고 상속자들의 의식 수준 특히 재벌 3세들은 가관이에요. 마약 사태부터 해가지고 이거는 뭐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을 갖고 있어요. 어린 학교 다닐 때부터 기사에게 학교 출퇴근을 하고 하던 이 아이들이 뭐를 보고 어떻게 배웠겠어요. 그 다음에 사법계 일각에서의 정신상태 이것들은요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떤 회사보다도 저는 그 가치를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전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도 너무 잘 돼 있어요. 어느 한 부분에 치우쳐져 있지 않고 다양하게 갖고 있는 이러한 회사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주가가 그렇게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게 원인이 뭘까요? 바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자, 그럼 모범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를 안고 기업 회생을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도산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 정부 입장에서도 이 항공사를 살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후 수단으로 이제 이나모리 가조 회장한테 정부에서 요청을 합니다. 근데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경영한 지 딱 1년 만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서 건실한 회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1년 만에 변신을 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나모리 가족 회장의 경영 철학이 이것을 극복했던 겁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은 하나하나 요거 좀 말씀을 드리면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본 경영의 삼신이라고 하죠. 마사시다 고노스케, 혼다 소이치로, 그다음에 이나모리 가족. 이분들은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두 가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영의 침체 위기에서 회사 방안으로 직원 수 줄이는 것과 감봉을 임원들이 이제 보고서를 해가지고 제안을 했을 때 회장이 안 돼. 모든 것을 줄이더라도 직원들에게는 손대지 말라. 단 한 명도 감원시키지 말고 급여도 감봉시키지 말라. 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때 감동받은 직원들이 그 창고에 많이 쌓였던 자사 재고 물건들을 모두 구매하기 시작해서 이 회사가 극도의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혼다 소이치로 이분인데 회장직을 사임하고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세계에 파견된 직원들에게 그동안에 감사했다고 인사를 하려고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직원들에게 인사를 했던 이 사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두 가지가 나오죠. 회사 직원들을 경영 철학에서 최우선으로 본다는 것. 그 다음에 이분들은 또 넓은 의미로 사회의 역할에 대한 정신적인 건강한 의식을 갖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존경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회사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놨던 사례이죠. 속히 우리가 이러한 경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시세 분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세 분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7단계까지 여러분들 한번 같이 가보십시다. 오늘은 주식하기 4회차로서 투자하는 회사의 기업 분석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